2012년 3월 34세 데니엘 크로포드의 시신이 츄라차오의 아주라 코브 리조트 허니문 스위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목은 베었고 방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30세 소피아 크로포드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륜 집착 배신으로 얼룩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데니엘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6개월 전인 2011년 9월 소피아가 츄라차오 출장 중 현지 다이빙 강사인 미겔 알바레즈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 즉 꿈같은 신혼여행을 피와 감금의 악몽으로 바꿔놓을 불건전한 집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츄라차오의 이른 아침 공기는 바다 냄새와 함께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에이주라 코브 리소트는 항상 평화로운 곳이었고 신혼부부와 휴가객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6일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전 6시 45분 리조트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해온 객실 관리 직원이 306호 스위트룸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당일 여행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생각하고 방 청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크로포드 부부는 바로 전날 체크인했고 긴 방문객 행렬 속에 또 다른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위트룸 안에서 발견한 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지 않았고 시트는 꼬여 매트리스에서 반쯤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하얀 리넨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습니다. 짙은 얼룩으로 줄무늬가 져 있었고 일부는 마치 누군가가 어질러진 것을 치우려다 중간에 포기한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강한 금속성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열린 발코니 문을 통해 들어오는 신선한 바닷바람과는 부자연스러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34세의 데니엘 크로포드가 침대 발치 근처 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목은 베어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아래에는 피가 고여 푹신한 카펫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뻣뻣한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 손은 느슨하게 주먹을 쥔 채였고 다른 한 손은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잡으려 했던 것처럼 밖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깨끗한 수건 더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고 잠시 동안 몸이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영화에서나 보던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고급 리조트의 허니문 스위트에는 어울리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리조트 전화를 더듬었고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했을 때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동안 목소리가 갈라졌고 몸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몇 분 안에 보안팀이 현장에 파견되었고 츄라차오 경찰서에 첫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복도 전체가 봉쇄되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호텔 투숙객들은 방에서 나와 안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문틈으로 엿보며 혼란스러워하며 속삭였지만 아무도 그 스위트룸 안에서 벌어진 악몽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전 8시까지 범죄 현장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존재는 그림 같은 리조트의 배경과 날카롭게 대조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버려진 수건 위를 넘어 피에 젖은 카펫 주위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깨진 샴페인병 근처에 증거 표식이 놓였고 그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가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무기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몸싸움 중에 깨졌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열린 발코니 문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용 테라스로 이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는데 누군가 맨발로 드나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즉각적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온전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주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0세의 소피아 크로포드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반쯤 잠겨옷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입었던 웨딩드레스 옷장 근처 바닥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슬리퍼 호텔, 키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소피아,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리조트 보안팀이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체계적으로 작업하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영상을 되감고 빨리 감으며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2시 30분 소피아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위트룸에서 리조트의 해변 입구로 이어지는 복도를 불안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맨발, 헐렁한 드레스 멍한 상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바로 몇 걸음 뒤에서 36세의 미겔 알바레스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탄탄하고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거친 영상 속에서도 차분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친밀함은 명백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몇 분 후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고 전용 해변으로 이어지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길에 삼켜졌습니다. 당국이 절벽 옆 미겔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파도가 아래 바위에 요란하게 부딪혔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미겔은 마치 그들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방금 샤워한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고 그의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스스로 그에게 왔고 그들이 그의 별장에서 함께 밤을 보냈으며 그녀가 해 뜨기 직전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하고 순진하게 들리게 만들었지만 그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과 팔을 따라 깊은 긁힌 자국이 붉고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깊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그를 핥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질문을 받자 미겔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약간 몸무게를 옮기며 그는 전날 다이빙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망설임은 이미 그를 배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태도, 그의 진술의 불일치, 그가 아무도 그와 함께 떠난 이후 그녀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에 대해 현재 시제로 말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3월 8일까지 미겔은 신문을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긁힌 자국이 다시 검사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그의 침구 욕실 세면대 쓰레기통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은 데니엘 크로포드를 그 별장에 둘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미겔은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이 더욱 날카로워지자 그의 자신감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사건 버전은 결코 2번 똑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어디로 갔는가? 애초에 왜 그녀는 그날 밤 그에게 갔는가? 왜 카메라는 그녀가 리조트로 돌아오는 것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는가? 미겔은 실제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3월 20일까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미겔의 세탁물에서 피 묻은 셔츠가 발견되었는데 바다 소금과 땀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옷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DNA는 데니엘 크로포드와 일치했습니다. 미겔의 설명은 약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도착하기 전 밤 최싸움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영상에는 그가 누구와 싸우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15분 영상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카메라는 미구엘이 혼자 그의 별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베인 상처나 멍이 없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셔츠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겔 알바레스는 체포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 섬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이 살인수사로 변했고 관광객들에게 츄라차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도록 신뢰받았던 남자가 이제 잔인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피아 크로포드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피에 젖은 호텔방과 답없는 질문들의 흔적을 남기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리조트 위로 해가 질 때 미구엘은 감옥에 있고 다니엘은 영안실에 있는 가운데 서문 같은 것을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해리슨 앤 백만, LLP의 밝고 고층 사무실에서 34세의 데니엘 크로포드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류의 남자였습니다. 뉴욕의 기업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통제의 기술을 수년간 연마한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아내 소피아 크로포드는 그를 숭배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5년 전 하필이면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목에 카메라를 걸고 여행 잡지를 뒤적이던 소피아는 질서 속에서 번성하는 다니엘의 구조화된 야망의 세계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불확실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릴 있었습니다. 두 반대가 너무 완벽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하지만 결혼은 균열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호화로운 예식에서 그들의 결혼식이 열렸을 때 그 균열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여행 사진작가로서의 소피아의 경력은 그녀를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은 태국에서 등불 축제를 촬영하고 다음 달은 이탈리아에서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밤늦게까지 일했고 종종 너무 지쳐서 그들이 예전에 나누었던 깊은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교활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회사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는 27세의 클로이 베네티 나타났습니다. 클로이는 예리하고 야심찼으며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달리 그녀는 그의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전화통화를 기다릴 필요도 놓친 비행기도 결코 일치하지 않는 스케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륜이 그렇듯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긴 사무실 시간이 퇴근 후 술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술자리는 비밀스러운 호텔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를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그는 스릴이 필요했습니다. 소피아에게도 그녀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츄라차오에서 36세의 미겔 알바레즈를 만난 것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뒤인 2011년 11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잡지 특집 기사를 위해 수중 해양 생물을 취재하는 임무를 띠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겔은 그녀의 다이빙 강사였습니다. 그의 태닝된 피부와 소금기에 거칠어진 목소리는 그녀가 누군가의 아내라는 것을 잊게 만들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해변에서의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것이 일몰 저녁 식사로, 그 다음에는 미겔의 해변가, 빌라에서의 긴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피아에게 그것은 탈출구였고 그녀의 세계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남자의 아내가 될 필요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미겔에게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끊임없이 전화했고 밤늦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가 결코 요청하지 않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어야 했지만 그녀는 그 관심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불륜이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미구엘은 그녀에게 다니엘을 떠나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녀가 누군가의 두 번째 선택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그것을 웃어넘겼고 마치 환상인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미구엘에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012년 3월까지 크로포드 부부는 신혼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 둘 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츄라차오의 아주라 코브 리조트는 하얀 모래 해변과 전용 오션 빌라로 숨 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다니엘을 만지지 않았고 저녁 식사 때 서로 마주 앉았을 때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끊임없이 미겔의 오래된 메시지를 스크롤했으며 다니엘이 알아차리기 전에 새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다니엘은 어쨌든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종류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스위트룸 건너편에서 촛불 켜진 저녁 식사 건너편에서 그들이 해변을 걸을 때 시야의 구석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망설이는 방식, 그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밤 11시 30분까지 다니엘은 리조트의 해변가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위스키 한 잔만 마실 계획이었지만 잔은 계속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리조트 바텐더인 25세의 엘레나 루이즈를 만났습니다. 엘레나는 젊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억양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웃음은 쉬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술을 따라주었고 말할 때 몸을 기울였고 소피아가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이 엘레나의 허리에 손을 얹고 그녀를 바에 어두운 구석으로 이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보든 상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보았습니다. 밤 11시 45분. 소피아는 바 입구에 서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은 주먹으로 쥐어졌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로. 미겔 새벽 12시 15분까지 그녀는 그의 외딴 별장 밖에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미겔은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것에 집착했고 그녀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녀가 다니엘 대신 그를 선택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없다고 다니엘이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라고 이것은 실수라고 말했을 때 미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함께 보낸 밤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그녀가 했다고 믿었던 약속들. 그는 그녀를 기다렸다고, 그녀를 사랑했다고, 그들의 함께할 삶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미겔은 그녀를 리조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가팠습니다. 그의 마음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새벽 1시 50분에 허니문 스위트룸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구겨졌고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미겔의 손길로 따뜻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셔츠는 단추가 풀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에게 비난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였는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것은 그에게 또 다른 의미 없는 탈출구였는가 하지만 다니엘은 그녀가 이것을 자신에 관한 것으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바로 되받아치면서 자신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고함 소리는 얇은 리조트 벽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옆방 누군가가 소음을 들었지만 아무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 5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전히 분노에 차 있던 다니엘은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겔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몇 달 전에 만났던 매력적이고 태평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날카롭고 통제된 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폭력 피침묵의 흐릿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45분까지
객실 관리 직원은 다니엘의 생명 없는 시신피로 얼룩진 벽 여전히 정돈되지 않은 침대를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짙게 30세의 소피아 크로포드를 감쌌습니다. 바다의 느리고 꾸준한 흔들림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신은 혼미했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손목이 쑤셨습니다. 무언가가 손목 주위를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함 속에서 눈을 깜박였고 시야는 희미한 빛에 적응했습니다. 보트 엔진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녀 아래에서 진동했습니다. 2012년 3월 6일 새벽 4시였고 소피아는 더 이상 육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팔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발목은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 아래의 나무 바닥은 거칠었습니다. 선실 안의 공기는 축축하고 숨막혔습니다. 등불 하나가 보트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며 벽에 길고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 맞은편에 앉아 36세의 미겔 알바레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의 갈색 눈은 읽을 수 없었지만 어둡고 강박적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데니엘 크로포드를 죽였고 이제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현실의 무게가 소피아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 보트에서 깨어나기 전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허니문 스위트룸안의 끔찍한 흐릿함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뒤틀린 다니엘의 얼굴, 목을 움켜쥔 그의 손, 그의 피부에 퍼지는 진홍색, 미겔의 꽉 쥔 주먹, 벽에 묻은 피 그녀, 자신의 비명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여기 추라차오. 해안에서 떨어진 요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미겔은 너무나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고 그것은 그녀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 그가 그들을 위해 상상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는 다니엘의 죽음을 필요하고 그들이 마침내 자유로워지기 위해 일어나야 했던 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서 어떤 범죄도 보지 못했고 두려워해야 할 결과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트는 약간 흔들렸고 바다는 사방으로 검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섬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미겔은 그녀를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3월 6일 해 뜰녘 그녀는 그의 망상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요리했고 마치 그들이 모험 중인 연인인 것처럼 이 모든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갈 곳, 그들이 될 사람들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신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3월 6일 저녁까지 미겔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너무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보트 갑판을 서성거렸고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다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미구엘이 럼주병을 마시며 갑판에 앉아 있을 때 소피아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묶은 매듭을 연구했습니다. 꽉 조여졌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느려지고 그의 몸이 의자에서 약간 앞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손목 주위의 밧줄은 하루 종일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천천히 매듭을 풀고 있었습니다. 3월 6일 오전 5시 30분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렸습니다. 갑판은 그녀의 발 아래 차가웠고 짠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며 요트 옆으로 몸을 던져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움의 충격이 폐를 강타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해류는 강했습니다.
그녀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게 발길질했고 팔은 물을 밀어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미겔의 외침이 그녀 뒤에서 울려 퍼졌고 가판 위 그의 발걸음 소리, 금속성 무언가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수영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쫓아오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가슴이 들썩였고 몸은 해안선을 따라 있는 바위들로 멍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기울었고 검은 점들이 시야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거친 손이 그녀를 흔드는 것을 느꼈을 때 스페인어와 파피아멘토어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부가 그녀 위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거의 의식이 없었고 그의 풍패 시달린 얼굴은 걱정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너무 마르고 목이 너무 쉬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피로가 그녀를 끌어내릴 때 눈을 감는 것뿐이었습니다. 3월 20일까지 미겔은 구금되었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미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생존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신문은 짧았습니다. 미겔은 어떤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구절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꾸준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야 했어.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름을 끼치게 했습니다. 소피아는 살아남았지만 그녀 안의 무언가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데니엘 크로포드의 살인과 소피아의 납치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을 때 그것은 2012년 가장 많이 회자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완벽한 커플 집착으로 번진 불륜 살인을 사랑의 행위라고 믿었던 살인자 여론은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피아를 놓아주기를 거부한 남자에 의해 조종당하고 갇힌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위험한 게임을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선택이 다니엘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2013년 7월까지 미구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축하도 소피아에게는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사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뉴요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도시는 이제 그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기억의 유령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유럽으로 이사했고 이름을 바꾸었고 사진을 포기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허니문 스위트룸 벽에 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겔이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 다니엘이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던 방식, 그녀는 과거를 떨쳐버리려고 몇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따라다녔고 한때 낙원이었던 추라차오는 영원히 사랑 거짓말 죽음으로 얼룩진 곳이 되었습니다.